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이고 딸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는 가난한 형편으로 아둥바둥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시급이 더 센 곳을 골라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가난한 형편은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없이 살았기에 결혼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남자를 만나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혼도 똑같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 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 평생 소원이 저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거였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요.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부자는 아니어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듯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눈시울부터 붉어져요. 저희 엄마는 평생을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제대로 된 가장의 역할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다 하고 다니시느라 저희를 보살필 여력이 없으셨죠.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까지 아무튼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셨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딸만 다섯인 집에서 막내로 자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커와서 저렇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장이 됐으면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면 대체 왜 결혼을 했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죽어라 엄마만 괴롭히고 들볶으시니 아버지가 밉기만 했죠. 그러다 결국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48세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저희 가족들은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어디 한 군데 아파서 병치레라도 하시면 평생을 엄마만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치레 없이 한 번에 가시니 엄마의 고생이 덜어지는 듯 했죠. 그렇게 저는 우울한 가정에서 자랐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 곧바로 유통단지에 취업을 하였어요. 고3이 되니 학교에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저 같은 애들에겐 취업을 알아봐 주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성적이나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 선생님의 추천으로 좋은 곳에 취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취업이 되었는데 가 20살이 된 저로서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했어요. 어버버한 말투로 손윗 사람들에 대한 주눅도 많이 들었고 몇몇 분은 저를 직원이 아닌 동네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로 여기기까지 해서 많이 힘들었죠. 회사 일을 시키는 것보단 커피를 타게 하거나 본인들 옷을 정리하라고 하거나 점심엔 밥상까지 차리는 것까지 전부 다 저를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잔에 술이 비워질 때마다 저보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냐며 술잔 채우는 일을 시켰어요.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자존심은 있던 터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1년도 안 돼 엄마 몰래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맨날 몸으로 하는 청소일이나 가정부 일을 주로 하셨기에 사무직 일을 굉장히 높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취직이 되었을 때도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걸 알고는 엄마에게 차마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어요. 엄마처럼 청소일도 하고 식당 서빙도 하며 밤에는 부업까지 했는데 라디오 부품에 들어가는 전선을 접합시키는 그런 부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거리를 갖다 주고 가지고 가는 배달부 남자와 눈이 맞았는데 그게 저희 남편이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였는데 남편도 그닥 평범하진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과 정말 비슷한 사정을 가졌는데 그래서인지 말도 잘 통하고 서로 공감도 잘 되어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나갔죠. 남편도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난폭한 아버지의 횡포를 피해 어머니와 자주 도망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남편 어머니를 찾지 않으셨다는데 그때부턴 조금 편안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좀 크다 보니 이젠 아버지 정도는 맞서서 상대할 수 있다며 본인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다고 했죠.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정말 끔찍하게 여겼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주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잘린 걸 엄마한테 들켜서 내복바람으로 쫓겨났을 때도 남편은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제게 본인이 입고 있던 잠바까지 내어주었어요. 심지어 본인 집까지 데리고 가서 잠까지 재워줬는데 그때 처음 남편의 어머니인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반갑다며 추운데 얼른 들어오라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를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원래 알던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주시는데 어른이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밝게 웃어주시니 저도 금방 마음이 열리고 더 가깝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았죠. 심지어는 제가 민폐를 끼치는 상황인데도 그날 꿀잠을 잘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뭐랄까 나이에 비해 굉장히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나 그 모진 세월을 겪으셨을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심성 자체가 굉장히 착하시고 여리셔서 그런 순수하고 소녀 같은 감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미용을 하시는 분이라 더 섬세하고 센시티브하신 것 같았죠. 제게 간혹 파마도 해주시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제일 처음으로 머리도 해주셨는데 이런 시어머니와의 관계 유지를 잘하며 남편과도 자그마치 5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워낙 저랑 남편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고 서로 많이 사랑하는 사이라 주변 사람들도 저희에게 니넨 5년 동안 싸운 적은 있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셨죠. 근데 정말로 저희는 싸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남편이 성질 더러운 저를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비록 부자로는 못 살아도 행복하게는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엄마는 별로 남편을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좀 희한했던 게 친정엄마보단 시어머니가 더 편했고 시어머니와 더 잘 지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시어머니와 더 가깝게 살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더 시어머니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엄마 장례 때도 3일 내내 저와 같이 있어주셨고 제 옆에서 절 많이 위로해 주셨죠.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기에 주말이면 시어머니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기도 하고 일도 도와드리다 오곤 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던 때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하나 닥쳤어요. 누군가 저희의 이런 행복을 질투라도 하듯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3층 높이에서 발을 헛디디다가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척추가 완전히 으스러지면서 머리 밑으로는 감각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병원에서도 평생 이렇게 침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땐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한 병원비로 돈이 부족해 남편이 일했던 공사 현장을 찾아가 산재라도 좀 받아보려고 갔는데 담당 직원은 저희를 만날 생각도 안 했고 현장 직원들도 여자 둘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혀만 끌끌 차댔어요. 아예 CR도 먹히지 않았죠. 저나 남편이 이런 합금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도 그저 제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게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사실 좀 막막하긴 했어요. 아직 남편은 40대이고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그 짐을 다 제가 져야만 했으니까요.
남편 또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긍정적으로 더 밝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눈만 깜빡거리는 남편 앞에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곤 혼자 있을 때나 눈물을 훔쳤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아시곤 본인이 살고 계시던 15평짜리 빌라를 팔아 저희에게 돈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자고도 제안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니네 집도 방 2개에 1개는 네 남편이 쓰는 환자용 침대로 방이 꽉 찼잖냐. 그리고 나머지 방은 너랑 아린이가 쓰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사냐. 서로 불편하지. 나는 그냥 월 20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내 걱정 말고 이거 보태서 살아라. 이 돈 얼마 안 돼. 라며 돈을 주시는데 그때 그 돈을 받으며 시어머니랑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알바를 2개씩 하며 주말에도 일을 다녔어요. 사는 게 바쁘고 팍팍하다 보니 시어머니와도 좀 멀어졌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다고 미용실로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끝내고 시어머니 미용실로 갔죠. 근데 미용실에 가니 웬 선글라스까지 끼고 덩치가 산만한 남자 한 명이 노란 대봉투를 들고 시어머니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시어머니가 그 남자분을 소개시켜주는데 아리네미야 인사드려라. 여기는 강 사장님이라고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이분이 그 음반 제작자 맞죠 강 사장님? 이라고 하시더니 곧이어 그 남자분이 예 사장님 음반 제작 맞아요. 제가 음반 제작하는 제작자 겸 프로듀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황 사장님이 시어머니가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하고 있는데 황 사장님이 부르시는 나훈아의 영영을 듣곤 깜짝 놀라서 앨범을 하나 내시는 게 어떠냐고 여쭈어봤더니 시어머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수가 처음에만 힘들지 나중에 곡 하나만 대박이 나면 무명이었던 사람들도 다들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미용실 일은 잠깐 접어두시고 앨범 작업하고 여기저기로 홍보하고 지역 축제에서도 노래 부르고 하면 금방 유명세 탑니다.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라고 하는데 제게 명함이며 본인이 제작한 트로트 가수들까지 다 보여주는데 사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만약에 사기성이 있다면 제가 중간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너무 간절해 보이시고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듯한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단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잘할 자신이 있다며 꼭 스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꼭 돈방석에 앉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소원이었던 본인 음악을 하나 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작자는 돈 500만 원만 내면 앨범을 만들어준다고 했대요. 좀 찝찝하긴 했지만 왜 부자들은 명품 가방 4,500만 원짜리도 그냥 턱턱 사잖아요. 그런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그 500만 원짜리 앨범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하시니 그 말에 저도 알겠다고 해보시라고 했어요. 대신 그 강 사장이란 사람이 돈을 더 요구하면 그때는 거절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노래 5개가 수록된 앨범을 한 장 내시게 되었어요. 여기선 이름까지 밝힐 수 없으나 저희 시어머니는 트로트 가수로 쉽게 말해 데뷔를 하시게 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1호 팬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저 또한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봐왔지만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미용실 문을 닫고 밤낮으로 앨범을 홍보하러 다니셨어요. 낮에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 같은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셨고 밤에는 성인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나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셔서 홍보를 하시곤 했죠. 비록 돈은 3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으셨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또 미용사라는 본업이 있으시니 저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본인 활동을 하러 다니셨고 저도 일을 하러 다니느라 연락은 꾸준히 해도 서로 얼굴 볼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저는 시어머니 가게를 찾아갔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가게에 안 계셨고 혹시나 싶어 원룸에 들어가 봤는데 아니 온 집안에 술병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술은 한 잔도 입에 못 대시는 분인데 술병들이 이렇게 많은 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깔끔하신 성격의 집을 이 정도로 지저분하게 해놓으실 분도 아니었죠. 전화는 계속 받질 않으시고 새벽이 넘어서까지 시어머니를 기다리는데 2시가 되니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곤 깜짝 놀라 말이 안 났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머리도 있는 대로 헝클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이고 얘 애미야 별거 아니야. 내가 이 뾰족 구두를 신고 무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삐끗하는 바람에 넘어졌지 뭐니. 그래서 꼴이 이렇다.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너도 네 남편이랑 아린이 챙겨야지.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그 힘든 미용 일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몸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가만히만 계셔도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애구구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라는 말을 본인도 모르게 내뱉고 계셨죠. 저는 일단 집엔 간다고 나왔지만 집에 와서도 이상한 찜찜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녹음실에 가보기로 했어요. 연습 때문에 스케줄이 없을 땐 그 녹음실에 가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셨거든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를 응원 온 것처럼 가장해 김밥이며 유부초밥이며 과일까지 싸서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녹음실로 향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께는 연락도 드리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간 거죠. 그리곤 지하실에 자리 잡은 어두컴컴한 녹음실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녹음실 안은 사진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리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가는데 세상에 지하실 계단부터 술병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기가 녹음실인지 아님 주점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문 밖까지 들려오는 어떤 남자의 욕지거리와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는데 대충 소리만 들어도 저 안의 분위기가 보통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거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왔고 저랑 세게 부딪혔어요. 그리곤 일어나 그 사람을 보니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얼른 나가라고 저를 일으키시는데 곧이어 그 안에서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씩씩거리며 저희 시어머니에게로 달겨들었고 저는 그 사람을 막아서며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우리 어머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겁도 없이 그 남자를 있는 힘껏 밀쳐댔어요. 그러니 그 화살은 제가 아닌 저희 시어머니에게로 향했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우리 어머님? 네가 시어머니도 됐냐? 야, 황말자, 너 많이 컸다. 네 며느리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냐? 네가 뭐 하던 여자인지는 아냐고 라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얘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태수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아무 소리도 하지 마세요. 네? 라며 사정없이 비우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던 그 남자는 몇 번씩이나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다 얘기를 할 거라며 사악한 웃음을 보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를 한평생 괴롭혀온 남편의 아버지,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고, 대체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시아버지라는 저 남자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야말로 멘붕인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저를 떠밀며 얼른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시는데 슬리퍼만 신고 도망을 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온 몸은 얼룩덜룩한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평생을 당하고 사시다가 도망을 치셨는데 또 이런 굴레에 들어가신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윗옷을 걸쳐드리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몸을 벌벌 떠시며 내가 앨범을 내고 이곳저곳으로 홍보를 하러 노래를 부르러 다녔지 않니? 근데 밤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네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나를 찾아오고 나를 감시하고 나중엔 또 손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너랑 내 아들한테 말하지 못한 내 과거 때문에 그걸 계속 빌미 삼아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대체 무슨 과거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히셔서 사시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제는 너랑 태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살 것만 같다 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셨던 주점의 아가씨였대요. 거기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며 노래도 부르고 접대도 하셨다는데 그 일을 했던 과거가 있으니 평생 시아버님한테 발목이 잡히셔선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입뻥끝 신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가 자식과 며느리의 귀까지 들어갈까봐 그게 무서우셨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저희 남편의 어머니이고 제 시어머니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게 된 더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작자 강 사장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을 감아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아버님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바닥에서 주점을 하니까 행여나 자기네 가수들이 일을 끊기게 될까봐, 자기가 밥줄이 끊길까봐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대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이 저렇게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아도 우리가 여자만 아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부터 갔어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진단서는 죄다 끊었죠. 시어머니는 타박상부터 미세한 골절에 심지어 이빨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엄연한 범죄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잡기 위해선 시어머니의 희생이 또 한 번 따라야 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됐었거든요. 정확한 증거를 잡으려면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그 인간 벌 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죽는다 해도 나는 희생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제 손을 잡으시며 미안하다, 널 볼 면목이 없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다음 날 다시 시아버님과 그 강 사장이 있는 녹음실로 직접 들어가셨고 제가 사들인 소형 녹음기를 가방에 지니고 가셨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을 연행해 가는 게 제일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리곤 어김없이 시아버님의 큰 소리와 시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곧바로 경찰을 불러 경찰과 함께 그 녹음실을 들이닥쳤어요. 그러니 그 안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시아버님과 강 사장 그리고 어떤 남자까지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어갔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시아버님을 가정폭력으로 시어머님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키로 하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이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도망 다니셨으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혼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4개월 정도 조사를 받은 후 형벌이 확정이 되었고 상해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아버님은 아니 그 동물만도 못한 인간은 1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또한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 추가적 조치로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하여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소송이 끝이 나니 1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가끔 시어머니는 내가 트로트 가수를 한다는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라는 말을 하시지만 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때마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되려 어머님께서 트로트 가수 하시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머님께서는 항상 지옥 속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라며 시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로 저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새롭게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예전에 하셨던 미용 일을 계속하시며 지금은 주말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명절날마다 요양원이나 경로당으로 노래봉사를 나가시고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건 여전하시고요. 저 또한 어머님의 매니저이자 팬으로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저희 가족,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